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부 지역의 특화된 생활문화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도심재생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명현입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은 생활문화사업 정책 현황과 사례를 통해 대구 중구의 특화된 생활문화사업의 방향성 논의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내빈 소개, 인사말씀, 축하 공연,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 발제를 맡아주신 박경숙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원 인디053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김영배 대명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의호 대구한의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향래 문화평론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옥동철 북성로 문화지원사업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도심재생문화재단 안상호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 이상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생활문화센터 장정아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 안상호 상임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대구 중구문화재단 안상호입니다. 사실 이 포럼에 인사말을 하라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 지금 대구시 시내에 8개 구군, 9개 구군입니까? 구군 중에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중구에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앞으로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많은 문화와 예술들을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민에게 제공하던 데서 또 한층 더 나아가 이제 민이 직접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는 것에 대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 중구문화재단은 프로페셔널한 모든 좋은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을 공급하는 당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문화 주권을 찾아주는 그러한 틀로 앞으로 나가고자 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극적으로 좀 좋은 의견 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생활문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기다려 고맙습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하 공연으로 생활문화 동아리 대구 대금사랑의 대금 연주를 바로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첫 번째 곡으로 봄날은 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민요 연곡입니다. 네, 이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로 적극적으로 삶을 대척하고 계신 대구 대금사랑의 축하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주제인 생활문화 정책의 흐름과 중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박경숙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박경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생활문화 정책의 흐름과 중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생활문화 정책의 어떤 그 정책 대상으로서 생활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이나 대구시 광역 단위에서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생활문화 활동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작업들을 거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구의 지금 현재 여건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인구를 가지고 조금 살펴볼 건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구가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서 그 생활문화라는 것은 그 생활문화 정책은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이제 우리가 기반을 하게 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생활문화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키워드로 압축을 해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일상적, 그다음에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요. 참여성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무형적 활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라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생활문화를 말하는 것과 지금의 어떤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생활문화라고 하면 어떤 민속문화라든지 전통문화 이제 이런 것 중심에서 의식주 관련한 그런 문화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해석했다면 현재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일상, 그 다음에 참여, 공동체와 같은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것은 결국 저희가 이제 그 문화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의 민주화, 그 다음에 문화민주주의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의 민주화는 우리가 고급 예술을 조금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접근성을 좀 강화하는 것이고요. 문화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여의 어떤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이 변하면서 생활문화의 관점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라는 것은 그 누가라는 걸 보면 아마추어 예술 및 향유자 중심이다. 그리고 무엇을 예술 이외의 장르적 제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생활화, 그 다음에 일상화라는 개념들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가 생활 문화와 그 기존 문화와의 어떤 가치의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제 어떤 개념들과 조금 더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어떤 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생활문화의 가치와 정책적 지향점이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공동체 차원에서의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삶의 가치, 미학적 성취까지를 저희가 좀 더 포괄해서 좀 더 보고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생활문화라는 것이 저희 문화를 좀 향유하는 그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일 것이고요. 나아가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회복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해서 생활문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게 굉장히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활 문화를 뭐 장르적으로 가장 쉽게 어디까지 어떤 것을 생활 문화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문화 정책을 그 문체부에서 주로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데가 지역문화진흥원입니다. 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매년 국민생활문화 활동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계청 승인 통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정부에서 생활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면 생활문화의 활동 정의에서 보면 두 가지 동기를 제외한 모든 동기, 전문 예술인 또는 직업적 목적이 아니고 가사 활동 목적이 아닌 것이 우리가 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고 참여 형태 또한 단순 관람, 참관, 청취 등 수동적 참여를 제외한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성과 그다음에 생활 분야 장르 또한 체육이라든지 여행, 휴식, 오락 활동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류 체계를 보시면 공연 예술, 시각 예술, 기존 저희가 주로 이제 예술적, 장르적 접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향토 및 전통 문화, 문학 및 토론, 식음료 문화, 원예 활동까지를 다 포함해서 생활 문화 활동으로 우리가 지금 포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분류를 보시면 저희가 요리부터 해서 커피 및 다도 활동, 주류 제조, 그 다음에 전통공예, 원예 활동, 향토문화 발굴 및 보존까지를 생활문화 활동에 현재에서는 이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를 저희가 포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문화가 저희가 좀 발전되어 지금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약간 저희가 이 정책에서 약간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상에 보면 정의라든지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보면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주 두루뭉술하게 또 아주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근데 생활문화에 대해서 봤을 때 문화 7조에 보시면 생활문화 지원에서는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를 지원하고라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지원의 범위를 대상들을 조금 더 작게 보고 있는 또 그러한 약간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조에 보면 저희가 생활문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시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있는 문화시설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까지 법률상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생활문화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좁게 그 정책들을 집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문화센터 중심으로 이런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활문화 그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 지원 사업들을 조금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 사업들을 조금 이렇게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직 2024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을 조금 보시면 제가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지역에서 그래도 좀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좀 접근 가능한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한 3개 정도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문화진흥원 전체에서 전체 그 본인들 그 사업으로 진행을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모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조금 지원을 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꼭지의 사업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아마 2024년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중구에서도 지금 생활문화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발굴과 함께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문화진흥원의 어떤 사업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이어서 대구시 전체 광역단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조금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앙의 생활문화 정책을 굉장히 잘 따라왔다라고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이제 중앙의 정책을 따라오되 어떤 대구만의 어떤 차별적인 것들을 계속 시도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는데요. 그 전으로 해서 생활문화 정책들이 조금 기반이 구축되고 사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막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구시에서 남구와 북구가 저희가 그 대동문화전당이랑 어울아트센터가 이때 지원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구축기에는 이런 생활문화센터의 계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사업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따라가면서 나름의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강화기라고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한 2020년 이제 저희가 그 광역 생활문화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21년도에 그 전까지는 대구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제도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고요. 대구만의 어떤 좀 특화 브랜드인 생동지기가 같은 것들, 동아리의 어떤 DB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21년 그에 광역생활문화센터가 개소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구군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9개 구군에 16개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을 해서 운영 중이거나 또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번째 보시면 그 중구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추진 중,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구군 단위에서 중구는 처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달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두세 군데씩 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활발하게 이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문화, 광역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2021년에 개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게 도심에 있어가지고 또 지리적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수록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떤 시민들이 조금 활용하는 그 방문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연간 한 이용객이 4만 명을 좀 돌파할 것이다. 누적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역 거점형 생활센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설들에 있어서도 어떤 공연장부터 해서 전시실, 전시장, 음악실, 교육실, 동아리실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그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대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크게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활권 단위 아주 지역 기반에서의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동네 생활문화 공간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생활문화라고 해가지고 카테고리 두 번째로 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고, 공간과 어떤 그 단체를 지원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조금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네 생활문화 주관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 공간과 신규 유입을 지원하고 공유 확산하는 과정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동호회 어떤 지원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발굴을 처음 시작을 해서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생활문화 동호회직이라고 해서 생동직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이 굉장히 자산이 됩니다.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DB에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생동지기를 발굴해서 DB화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생동지기들 또 동호회 활동하는 이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시라든지 공연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적인 전문예술인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그것들을 시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 생활문화제라고 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하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부터 저희가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강력 단위의 생활문화센터니까
구군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구군의 어떤 생활문화 활동가를 양성해서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생활문화 교실을 해서 생동지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생활문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조금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군과의 협력 사업들을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구도 이거 대구시 대구 생활문화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협력 사업들을 좀 같이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문화 활동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조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문화 활동은 갈수록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요와 참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1인 가구가 많이 는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구 구조의 변화들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응한 이제 정책들이 수립되고 사업들이 좀 이제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활문화 활동을 관람하는 것에 그쳐 것이 아니라 관람하고 이 사람이 교육을 하고 이것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지원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인 가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1인 가구들은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도 너무 부끄럽고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하세요. 그냥 1인 신청을 하면 이 센터나 단체에서 요것들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묶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문화 공간이 다원화되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별, 동아리 형태별 다양한 활동 공간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는 우리가 연습 공간만 있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발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장비 공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활문화 활동 자체가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 굉장히 지역 차원에서 브랜딩하기에 좋아지는 브랜딩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활문화라는 것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원과 주민들의 삶의 양식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특색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 콘텐츠로 발전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저희 요새 들어보셨는 로컬 콘텐츠라고 들어보셨죠? 결국에 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런 생활 문화의 활동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딩, 로컬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계속 좀 증명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칠곡 인문학 마을 협의회 이제 인문학 마을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에 저희 이창원 대표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문화가 이제는 저희가 개인의 삶의 질 활동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지역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문화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이후에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심리적 치유로 이 생활문화 또 목적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플랫폼, 온오프라인의 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중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활문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구조, 인구의 변화라는 것들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봤습니다. 일단 대구시 인구 증감률 표를 보시면요. 중구는 군위군에 이어서 가장 이제 인구수가 적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지금 5년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인데 중구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많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구는 기본 인구 자체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크게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옆에 주간 인구를 보시겠습니다. 주간 인구는 낮에 이제 이 구에 유입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활동하는 그 인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중구라는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잘 드러나는 어떤 통계입니다. 중구는 도심이고 굉장히 출퇴근 인구들이 많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중구는 대구에서 가장 높은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냅니다. 144.5%를 나타내는데요. 대구시 평균이 96.6%입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간 인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100 이하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도심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도에 169.2, 2015년도에 165.8, 2020년도에 144.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도 있지만 안에 도심의 어떤 생태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중구에 굉장히 대단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이 완공되고 입주가 된다면 상주 인구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 보자면 중구는 조금 주간 인구가 현재 많지만 앞으로는 상주 인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고령화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중구의 고령화 비율이 2022년도에 2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령화와 함께 한 가지 또 특성이 뭐냐 하면 청년 인구 비율이 29.76%로 대구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노인 인구도 많지만 젊은 인구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5세에서 29세의 어떤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그래서 고령화와 함께 노인과 젊은 청년이 많은 인구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어떤 인구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생활문화의 참여 방식이라든지 온오프라인, 그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차별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봤습니다. 문화사업팀과 북성로 문화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생활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성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조금 참여해서 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문화 정책을 조금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는 중구에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중구 자체의 어떤 지역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각각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어디까지 장르를 가져와야 될지 어떤 것들을 포함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구민이 공유하는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개념과 기준, 정책 목적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이미 조금 먼저 선행적으로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구는 굉장히 자원들이 많잖아요.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자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구조와 또는 생활문화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주민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 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생활문화 공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관 예정인 생활문화센터는 중구의 생활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두시고요. 그 외에 민간의 어떤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공간들이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중구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들이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기반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조금 더 발전시키신다면 생활문화 활동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로컬 콘텐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어떤 지역문화진흥원, 대구시, 일단 문체부 공모 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 많고 기존 사업들이 많고 또 유관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유관 영역이라든지 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도심재생문화재단 내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저희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사회적 경제 관련해가 대구 청년센터 중구에 있죠. 그 다음에 좀 멀지만 대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크게 아주 좀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과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건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 도심형 생활문화 정책 지원을 발표해 주실 인디053 이창원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창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서 박형숙 박사님께서 뭐 거의 다 짚어주셔가지고 이론적인 것은 좀 많이 건너뛰고 저는 실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고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에서 제가 녹향에서 맨날 앉아서 이렇게 음악 듣다가 앞에 나가지고 발칙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인데 상당히 이런 무대에 좀 어울릴만한 사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는 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 3가지 정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 만들어지고 나서 근 한 1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이제 그때 좀 세팅했던 것은 단물 빠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컸던 것은 일단 일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형태였던 공동체라든지 새로운 취향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룰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대상들이 예전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뭐 생활문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등등들도 굉장히 특정 계층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세대라든가 뭐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은 어떤 뭐 직업군들이라든지 혹은 뭐 좀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시혜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차등적 부분들을 어떻게 보편화되어 있는 정책으로 바꿔낼 것인가가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하나가 숙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구의 전환이 저는 큰 것 같습니다. 뭐 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적 과제와 지역의 이슈들을 생활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이 생활문화 영역들이 어떻게 이제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3가지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 정책을 이율배반으로 해놨는데 앞에서 생활문화정책, 지역문화진흥법도 그렇고 문화기업법도 그렇고 거룩한 얘기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근데 뭐 연대 주민 뭐 상공동체 아름다운 얘기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해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사업하라 그러고 정산하라 그러고요. 10원짜리 하나 안 맞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게 하라 그러고 뭐 공간 뭐 계속해서 사업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시장이나 행정 중심의 사업들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실상 현장에서는 이것 하느라 매몰돼 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과제들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문화 정책들도 전문 예술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중심으로 다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중부 도시재생재단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세요. 이게 뭐 제가 이 나무란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마찬가지고 생활문화동호회 사업들을 대부분 다 공모사업 중심으로 세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이외에 상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거를 넘어선 사업 설계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이건 결국에는 현장의 활동가도 굉장히 피로도 높게 되고 그리고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인력들,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고 두 번째는 타 부처 사업들, 이 마지막에 이제 연계와 협력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성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정적 성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똑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1, 2만 원 더 주던데 뭐 이쪽에 군대에 있을 때 마치 기독교에서는 뭐 초코파이 주면 글로 가고 뭐 절에서는 떡 준다니까 뭐 안 가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경쟁의 체제로 현장에서는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큰 축들이 이제 기획자, 그리고 행정, 강사, 운영자 이런 이제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중간 매개자들이 역할 구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에게 굉장히 많은 이거는 낮은 경제적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몇들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막중한 업무들이 있기도 마련이고 또 무엇보다도 단순 예술 기능 교육을 하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리 지원 사업들 뭐 생동지기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 장르 중심의 예술 기능 교육을 하는 그것을 같이 배우고 시연해보는 동아리 수준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로 한데요. 저는 앞서서 이제 세 가지 이 전환적인 과제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어떤 우리의 숙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상적인 전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공모사업의 틀을 좀 깰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부 도심재생재단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와서 저도 이 사업을 설계하는데 재능과 능력을 바칠 준비도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 중심의 지역주대, 지역협력형 어떤 자율 기반을 확대하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온오프 믹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 문화는 아직까지 너무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어떤 취향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은 온오프에서 같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플랫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일상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부에서 일반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상 전환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충해서 구축해가지고 만들어 갈 것이냐. 특히 지역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계층 계급들 어떤 이런 대상별 관계들을 연계를 하고 이런 조율을 해나가면서 이런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어가지고 효용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그냥 단순히 뭐 주민들 뭐 대표자들 쪽 와가지고 회의 한번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효용성을 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과감한 어떤 그 권리, 권한 이양들이 민간에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권 형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어떤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동단위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들도 대부분 다 그 거점,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거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밀착되어 있는 동단위 혹은 마을 단위의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인, 교육자, 주민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다양한 참여 주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판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구의 전환인데요. 제가 요게 이제 지금 앞서 이제 단순 예술 기능 교육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가치와 방향인데 협력 이런 그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문화예술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과제라든지 지역의 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도전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외부의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광주 북구 문화의 집에서 주관을 한 옆집 예술 선생이라고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북구 문화의 집은 굉장히 이런 그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계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문화예술이란 범주가 희미한 프로그램이 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옆집 예술 선생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기획자, 문화재단 직원, 마을 활동가, 도시예생 활동가 등등등 하여튼 이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혹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이라는 범주를 좀 넓게 세팅을 해서 예술 기능 교육이 아니라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생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18 희미해져가는 5.18 역사의 의미를 길을 통해 알아보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게 지역의 어떤 역사 콘텐츠겠죠. 아파트 유휴 공간을 꾸며본다거나 여기 골목길에서 상업 건물 옥상을 이제 어떻게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본다거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보는 도전과 실험들을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예술 동아리 중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것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활동의 공간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들이 대부분 다 그런 활동의 공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중구는 제가 새롭게 이제 하시니까 오히려 조금 더 폭넓게 다룰 수 있는 공간 구조나 배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경상북도 칠곡군입니다. 어딘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도시 브랜드들 어떻게 생활 문화를 통해 가지고 도시 브랜드까지 어떻게 이어갔는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미고요. 여기가 이제 대구입니다. 칠곡군이 중간에 있는데 칠곡군 이구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칠곡군이 이렇게 군 단위 치고는 조금 많습니다. 지금 11만 조금 넘습니다. 12만 넘어서다가 여기도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꺾여지다가 90년대에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이 7고급은 대구로 편입됐고 인동은 저기 구미로 편입됐고 이러면서 도시가 막 작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좀 정체성이 좀 희릿해지다가 90년대 중반에 거점을 터닝 포인트를 딱 마련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구미 3사공단 들어오고 나서요. 구미 3사공단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삼성하고 LG하고 거기 반도체 만들고 애니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미공단의 베드타운으로 칠곡 북삼 석적 지역의 인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예차해가지고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를 놓게 되면 대부분 다 경력 단절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 되고 애들이 한 4학년, 5학년 이렇게 돼서 이제 사회생활 좀 하려고 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요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전국 최초로 칠곡군에 평생학습대학의 학점인증제가 됩니다. 학점인증제 평생학습대학을 만들어요. 학점인증제 된다는 건 뭐냐면 이 평생학습대학에서 학점을 받아가지고 전문학사하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났던 이 젊은 엄마들이 다들 어디로 가냐면은 이 평생학습대학으로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배웠냐?
여기에서 뭘 배웠냐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등등 해가지고 지역 복지 인력을 이 평생학습대학에서 길러낸 겁니다. 이게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 3기 졸업생 막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인력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 거잖아요. 이 인력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각 마을의 복지 인력, 쉽게 얘기하면 각 마을의 각종 선생님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했던 사례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는 할머니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의 교육 모델인데,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한 2, 3년 지나가지고 한글을 다 떼시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이 할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1940년대, 그러니까 해방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학교 갈 때쯤 제가 뭐 아버지 저 학교 보내주세요 이러면 아버님들이 가시나가 무슨 학교냐, 이 조시나가 이때 시집이 나가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20대 초반에 시집 오셔서 평생을 그냥 기역, 니은, 디귿도 모르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그분들의 평생 한이 손자, 손녀 이름 써보는 거, 이걸 못 써보고 그게 한이고, 군대에서 아들이 편지 보내주셨는데, 편지 보냈는데 거기에 그 복도 겉면에 우체부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못 읽으시면 읽어주세요. 이거가 평생 부끄러웠다. 이런 거를 실제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마지막 문맹 세대가 사실 그 세대들인데, 의무교육 전의 세대들이시니까 그 세대들한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글을 써보라고 했더니만 이게 다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시집을 만듭니다. 삼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인문학 도시 조성 사업을 전체 관리하는 마을 만들기의 기획자였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시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초판 1세가 1000부를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 팔립니다. 이게 어떤 시였냐면 소화자 할머니의 시가 뭐고라는 시였습니다. 시가 너네들의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넣고 헛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는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 씨, 배추 씨만 아는데 이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각 마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만드셨냐? 그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가셔가지고 선생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에서 춤추고 놀고 뭐 하고 뭐 하여튼 마을에서 매일매일 뭐 별것을 다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중에서 시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방송에 다 나옵니다. 이게 퀴즈인데, 이게 PDF로 보셨구나. 조덕자 할머니가 쓰셨습니다. 젊을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주막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호호백발 할배되니 갈 곳이 없어 집 밖에 못 오네. 이제서 할 말가 제일 좋다는. 제목이 영감입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집에 바깥 어르신들 생각나시는 것 같네요. 자, 김복덕 할머니가 쓰셨어요. 영감 떠난 지 벌써 10년. 일만 하고 보내고 나니 너무나 서운하고 가슴이 아프네. 어떻게 살아라고 앞에 갔나. 영감은 나한테 많이 해주고 갔는데 나는 해준 게 없네. 이 다음에 만나면 잘해줄게요. 내가 갈 때까지 잘 있어요? 당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제목이 우리 영감입니다. 제가 이 두 시를 보고, 시가 보고 시집에 있는 시인데 이 두 시를 보고, 아니 이거 왜 영감, 이건 왜 우리 영감이지? 이건 이때부터는 제 해석인데요. 이게 산 영감하고 죽은 영감 차이구나. 이 영감님도 안 이렇게 계셨어요. 김복덕 할머니 영감님도 이 세대에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제가 생각해보면 막 야 물 떠와 하고 막 집 안방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랬다면 집에서 쫓겨날 건데 지금. 그랬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 문학관이니까 잘 됐다. 우리 중학교 국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시 이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적 허용도 있고 상징, 은유, 비유, 그다음에 뭐 대구, 뭐 점진, 뭐 점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감성은 소화자, 조덕자, 김복덕 할머니밖에 못 내시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저 기라성 같은 저 문학인들도 이 시는 절대 못 쓰십니다. 이 시는 이분들만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분들, 조덕자 할머니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귀가 거의 안 들리셔가지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쓰시기 전에는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냥 들판에 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고 그냥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를 쓰니까 이제는 이 시인분, 이 할머니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로 거듭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칠곡군이 싫든 좋았든 그것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사람에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투자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데 투자했고 그 사람을 길러낸 사람들을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 같은 이런 외부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또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칠곡군의 일들은 시가 모고를 해가지고 시집이 4권이 나왔고요. 원소스 멀티유즈 컨텐츠도 나왔습니다. 칠곡 가시나들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GS25에서 추석 특판으로 선물을 만드는데 이 선물에 할머니들 시를 박아가지고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개당 500원 해가지고 500만 원 저작권 받으셨고요. 더 나아가서 글꼴체도 만드셨어요. 이 할머니들 삐뚤빼뚤한 이 글꼴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글 그리고 MS 워드나 MS 프로그램에서 다 이 글자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알려주신 홍보대사 1호가 누구셨냐면 이분이셨어요. 대통령께서 올해 연합장에 칠곡 할머니 글씨체를 연합장에 쓰셔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것을 많이 또 이제 알려주셨고 이전 정권의 김종숙 여사도 이 칠곡 가시나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고 또 고맙다고 저희한테 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이 칠곡 분들이 할머니들이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셨던 분들인데 대통령을 만나셨고 덕분에 국회의원이시고 저 군수시거든요. 예, 덕분에 이분들이 계신 거지. 대통령을 지자체장이 어떻게 만나보겠습니까? 할머니들 덕분에 이렇게 쓰였고 칠곡군은 이 지금 가보시면 모든 현수막 이 글자체를 다 쓰고요. 모든 공무원들 명함이 이게 다 이 글자체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로 만들어졌던 이러한 문학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는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에서 재밌는 건데요. 할머니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주셨어요. 90인생 살아고 참는 게 복입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참아요. 국민을 위해 억울해도 참으소. 그러면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며느리와 국민을 대꾸시키는 이 시인의 감각 대단하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얼마나 나가셨으면.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례로 한 2가지를 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한계,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는데 그 한계는 이제 빨리 일상과 대상 그리고 요구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예술 기능 책에서 지역의 이슈와 시대적 과제들을 다루는 어떤 생활문화의 좀 확장이 필요해 보이고요. 거기에서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생활문화 컨텐츠들이 도시의 브랜드, 지역의 브랜드까지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례들과 어떤 기재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우정과 환대 활동 이게 앞으로의 그 생활문화 사업의 어떤 최고의 컨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문화사업 정책과 중구의 생활문화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오늘 도심 속 생활문화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우리 포럼을 열게 됐는데요. 그 포럼의 좌장이랄까 사회를 맡은 계명대학교 김홍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우리 박경수 대구정책연구원 박경수 박사님의 생활문화정책 흐름과 중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인디053 대표를 맡고 계신 이창원 대표님의 대구도심형 생활문화정책 제안 두 발제를 들었는데요. 두 분 다 아주 각각 다른 방향에서 다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제언과 시사점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박 박사님께서는 이 중구의 제언을 한과 동시에 정부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창원 대표님께서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미 국내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칠보 할매들의 활동을 우리 이창원 대표님께서 기획하셨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흥미있게 그 현상을 바라봤는데요. 그 당사자를 오늘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은 세 분이신데요. 대중문화평론가이신 조항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 송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북송로 TF를 맡고 계신 옥동철 대표님이십니다. 이 세 분께서 오늘 종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토론이 끝난 후에 두 분 발제자께서 또 나머지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총 30분이니까 1인당 한 5분 정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한번 조항래 평론가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생활 문화라는 뭐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상 운영에 대해서 앞에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좀 들은 게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시군구마다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대구도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운영을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백화점식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어디 가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게 많은 장르를 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중구는 우리 이제 9개 지금 군위가 들어왔으니까 9개 되나요? 이제 많은 시군구가 있지만은 중구는 대구의 도심입니다. 도심에서 좀 지금 옆에 경상 감영공원도 있습니다만은 중구 고민만이 아닌 대부분 사람들이 시내로 많이 나옵니다. 뭐 볼일 있으면 우리 시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구는 시민 그러니까 중구 고민만이 아닌 대구 시민 모두의 생활 문화 공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좀 특성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뭐 어디에나 다 있는 문학, 그림, 무용 여러 가지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중구가 특히 또 옛날 조선시대부터 대구의 도심이었고 성내잖아요. 경상감영공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옛날 이제 6.25 때 우리 중구만이 가진 어떤 역사적인 매력입니다. 뭐 다른 지방에도 여러 도시가 있고 도시마다 근현대 역사가 다 있습니다만은 대구는 이제 6.25 당시에 수도는 사실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지만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대구가 수도였어요. 그만큼 대구가 6.25 전쟁기에는 많은 우리 문화예술들이 많이 여기 와서 피난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대구가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시기적으로는 그런 향촌동 시대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문학 수업을 하다도 가급적인 뭐 전쟁 문학을 한번 접근해 본다든지 그거는 이제 대구만이 이제 특성화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감영공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옛날 신문사 시절부터 이제 시내를 많이 다니면서 경상 감영공원이 참 뭐랄까 할까요? 좀 후줄근하다 그럴까요? 허접하다 그럴까? 늙었다 그럴까? 그 보면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이제 광경을 보면서 야, 감영공원을 이렇게 놔둬도 되겠나? 뭐 좀 어떻게 바꿀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지금 판소리가 좀 현대 와서는 많이 조명이 되고 주로 이제 호남 쪽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원래는 전주 대사섬 노래가 예선이고 경상감영공원이 본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
그래서 경상감영공원에 와서 본선을 거쳐야 서울에 가서 국찬도 되고 임금 앞에 소리를 했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소리가 중국 생활문화센터 같은 판소리 같은 걸 조금 반을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경상감영공원 안에 가서 좀 판소리 경연 대회도 한번 열고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런 쪽도 아마 좀 특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중구만의 좀 특성, 더 구체적인 건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구만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중구의 지역적인 특성, 공간적인 특성이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봤을 때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문화예술의 수도로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판소리 분야에서 해주신 말씀은 저도 아주 감명 있게 들었는데요. 특히 대구는 과거부터 기명청의 도시로 아주 그 이름을 날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런 전통을 이어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의대 교수님 주실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송영입니다. 저는 뭐 이번 그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생활문화 정책이다라는 개념을 사실은 처음 접했습니다. 그 뭐 보니까 지금 2013년에 시작이 돼서 벌써 10년이 지나간 뭐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올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긴축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면서 문화 예산들을 뭐 예산이 이제 많이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듣고 있고, 뭐 대구시도 다르지 않고 이런 추세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활문화정책은 큰 뭐 영향이 없는지 그런 것이 우선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 우리 저 대구정책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답을 내주신 될 것 같은데, 그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을 뭐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실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중구청은 뭐 여기에 드리는 전체 예산이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이거 뭐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 설명을 하시면서 생활문화라는 것이 있고 정통한 어떤 예술 문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경계를 좀 달리하고 그리고 뭐 동호회하고도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개념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서 앞으로 뭐 어느 쪽에다가 뭐 한정된 예산들을 가져가는 것이 큰 방향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까 앞에서 우리 조양래 특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구라고 하는 뭐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광역시에는 뭐 대략 모든 뭐 광역시가 아마 중구는 다 있을 겁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중구다 보니까 그래서 중구가 다 있는데 뭐 벤치마킹을 뭐 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도 중구가 도심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중구든 뭐 광주 중구든 대전 중구든 좀 그 공통의 뭐 고민도 있을 테고 또 이점도 있을 겁니다. 뭐 도심 공동화 이런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의 중구가 앞으로 뭐 의욕적으로 뭐 한번 이렇게 그 생활문화라는 정책을 좀 펴려고 한다면 다른 광역시의 중구 사례를 한번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셨던 이창원 대표님께서 칠곡 인문학 마을 사례들을 또 이렇게 직접 기획하신 것을 듣고서 저도 오늘 또 그 뒷이야기로 들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문화 기획자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구청이 진행 중인 여러 생활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보시기에 눈에 띄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해주실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력을 프로필을 보니까 김광석 다시 그리길 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대구 중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교훈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의 이름이 인디 053 이렇게 돼 있어요. 칠곡군하고 의성군 또 대구에까지 이렇게 사무실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그렇게 가벼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이름 유래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희호 교수님께서 아주 저희도 알고 싶었던 그런 사항들을 대표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서 박경수 박사님에게는 중구청의 예산 집행 방향 또는 생활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중구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 각 지역의 중구청 벤치마킹 사례는 박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대표님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중구청 프로그램 중에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것, 또 김광석 그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름의 유래 등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로서 북성 OTF의 옥동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옥동철입니다. 저는 군의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할 때 센터장으로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했던 경험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중구에 생기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으로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을 선정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구 경북의 멘토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이창원 대표님이신데요.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생활문화를 접하면서 큰 그림을 좀 일단 한 두 개 정도를 봤으면 싶습니다. 왜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야 되고 생활문화를 왜 보급하고 확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구든 다른 지역이든 생활문화 나갈 방향성을 찾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공동체가 공개됐다는 거하고 우리가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생활문화에 이제 가장 크게 등장합니다. 누구는 우리나라 고도 성장에 거치면서 물질 중심이라든지 이기주의 때문에 당군인의 가장 큰 사건이 이때 발생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발생한 큰 사건을 공동체의 붕괴라고 봅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밉고 도우고 상주하는 공간을 공동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공간은 이제 그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행복지수 최하입니다. OECD에서 자살률 최하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OECD에서 이제 측정하는 중에 관계지수가 최하입니다. 관계지수가 최하입니다. 관계지수가 최하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데 관계지수가 최하이다 보니까 행복지수도 최하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OECD에서 관계지수를 측정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가. 예. 그런 이제 관계지수 회복이고, 관계지수 회복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생활 문화라는 게 저기 정의가 아직 너무 앞에서도 발표하셨지만은 어떻게 정의를 강렬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생활 예술이라는 단어보다는 그쪽에서는 커뮤니티 아트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아트, 공동체 아트라고 이제 공동체에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특별한 이제 용어가 없으니까 이제 생활 예술, 생활 뭐라고 이제 됐었는데요.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북송도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북송도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강기가 이제 없어지면서 근위로에서 이제 기생 해피가 이제 생깁니다. 달성 근본, 대구 근본을 중심으로 이제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활동할 때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지역에 이재민이라든지 수재민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선 음악회를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북송도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역사관을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활 문화가 좀 활성화 이제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 문화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받았던 이제 충격적인 단어가 이제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그 자체가 정의가 타인과 차단된 고통을 외로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은 고통을 받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외로움이 이제 있으면은 사회와 이제 지금 청년들도 지금 얼마 전에 KBS 보도 보니까 고립돼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50만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 오늘 발표에도 보니까 1인 가구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외로움을 이제 영국에서는 외로움도 장관광이 생겼는데 이제 그 공동체 붕괴를 그런 문제를 생활문화를 통해서 복원하고 외로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외로움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극복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요. 좀 깁니다. 잠깐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리고 이제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에 저기 서울 한 임대 아파트에서 4개월 사이에 8명이 투신 자살하는 게 발생했습니다. 완전 그 아파트는 멘붕이 빠졌겠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1인산 자살 예방 사업을 벌이는데 그 예방초의 하나로 바느질 공방하고 마을 합창단, 마을 DJ가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 예방을 이제 크게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막았던 이유 이제 핵심이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속감이라든지 유대감, 성취감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효과를 이제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중국에도 생기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정책도 되겠지만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생활문화는 강좌나 강의 중심, 기능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개념을 갖고 출발하면은 북성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통해 가지고 더 다양한 생활 문화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옥동철 대표님께서는 실제 지역문화 전문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시사점 및 또 질문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옥동철 대표님 발제자로 한번 모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자께서는 이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사점 및 제언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수 박사님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이 가능한 부분과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발표 시에 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중구청의 생활문화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광역 단위에서 대구시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문화부에서 생활문화 예산들이 좀 줄고 있고 관련 예산들이 줄고 있지만 지금 광역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11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대구시 또한 최대한 이제 동결이나 또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좀 감소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생활문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짓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아주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만큼 사업을 하니까 이만큼 예산이 되니까 이걸 깎아야 돼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생활문화는 아까 전에 저희 뭐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규모 또한 지금에 있는 예산 규모에서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예산도 굉장히 작고요. 중구청은 이제 기초니까 더 작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생활문화 정책, 우리가 문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문화 정책의 방향, 기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좀 전문 예술인이나 우리가 전문 예술 장르를 육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하겠다라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고 우리는 좀 시민들을 위해서 중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문화복지 측면에서 생활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겠죠. 다만 이것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 예술 장르의 어떤 집중도 이렇게 어떤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것들을 향유하고 그 기반에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의 문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지고 있고 이것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도심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중구와 같이 도심에 있는 어떤 지자체들의 어떤 생활문화 정책 사례들을 좀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보면 뭐 광주의 뭐 중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런 특성들이 맞는 곳과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도심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인구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뭐 젊은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들에 맞는 사례들을 좀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한 가지 그것과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좀 자료에도 하나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구라고 하면 약간 도심 낙후 이런 이제 어떤 도심 재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도심 재생의 관점에서 어떤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앞에 청년 발산마을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강주의 어떤 지역에 그 방직 공장이 과거에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방직 공장이었으니까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다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되게 굉장히 낙후되고 도심의 슬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것들을 청년 예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문화 재생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생활 문화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켜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과 같이 조금 중구의 특성을 도출해서 그 특성과 맞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주제와 상관없는 것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인디는 저 인디펜던트 독립 약자고요. 저희가 저희 단체 주력 사업이 사실 인디 음악 사업인데 유일한 적자 사업이 음악 사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대구 인디 컴필레이션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텀블벅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가셔서 여러분의 10,000원 한 장이 지역 인디를 살리고요. 홍보하러 왔고 공원상은 대구 지역 보는데 대구에서 이제 인디 음악 하는 친구들끼리 처음에 시작해서 인디 공원상이라고 만들었고요. 기왕사업 다시 그리기는 사실 이 주제만 한 2박 3일 논의를 해야 돼서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기왕사길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이전에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이전에 일들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저는 이제 이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중구민을 비롯해서 일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기왕사길을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논리, 얼마 전에도 신문 보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하는데 100만 명 오거든요. 사람이 안 오는데 100만 명이 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왕사길 제일 안 왔을 때가 70만 명 왔습니다. 단일 관광지로 대구 1등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안 온다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언론들도 참 문제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행정이라든가 우리 중구청 관계자분들 또 우리 상인분들 또 저처럼 그 길을 제작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좀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이해관계와 서로의 어떤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협의하고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김원석길이 또 한번 좀 정말 시민들 이제는 누구의 아니라 대구시의 자산이거든요. 이게 대구시의 자산으로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애정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길인데 그런 판을 만들어내는데 각자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구청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행정에서 하는 것들보다는 민간에서 중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요즘 정말 많지 않습니까? 북성로에 다양한 카페나 독립서점이나 또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는 우리 젊은 문화예술인들부터 해서 또 동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에 뭐 어떤 비건이라든지 또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캐릭터와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여러 어떤 시도와 실험들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습니다. 이것도 뭐라 말아서 부산 중구에 또따또가 사례들도 있고 원도심 창작 플랫폼이 또따또가 사례도 있고 제가 뭐 얼핏 생각나는 게 인천의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구에 폐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화공간 변화시킨 사례고 광주는 이제 뭐 중구는 아닙니다만 실질적 중구로 역할을 했던 구도청이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또 변신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다 어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다 따져봐도 제가 봤을 때 대구 중구 최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 느껴도 되고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 노력 때문에 대구 중구는 중구 자체의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서서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좀 제언으로 못 드렸던 4가지 정도를 짧게 중구 우리 재단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것을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중구의 생활문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민간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문화 공간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 상업문화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생활문화 공간으로 견인을 할 것인가가
중구 생활문화 정책에 있어서 제가 좀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제이자 숙제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활문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생활 주거지 중심으로 사업들이 설계가 되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 인구라든가 취향 공동체 또 어떤 일관계 중심,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상업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향 같은 곳들도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한 군데고요. 이러한 민간 공간들, 민간 프로그램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구는 사실 이거 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버넌스 참 요원한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래도 중구는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들,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활동가 등등등 해서 다른 지역이 가지지 못하는 인적 자원들을 중구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행정에서 결단한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는 지자체장이나 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정말 좋은 어떤 문화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 가는데 이번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데 재단이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생활문화 사업은 기능 예술 교육 내지는 예술 기능 중심에서 문화 이슈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구는 대구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의 이슈가 아니라 중구의 이슈는 대구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형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 했던 문화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금의 어떤 이슈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그런 실험과 도전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도시 브랜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셔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기 때문에 생활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도시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크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떤 컨텐츠 만드는 것에 또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그게 아니라 저는 도시 브랜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 브랜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전문가와 권력자가 아니라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시민들, 앞서 말씀드린 지역, 계층, 성,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중국에서 그런 분들에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비춰드렸을 때 저는 정말 다른 곳을 압도하는 생활 문화를 가지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말씀하신 이 예산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아마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특히 제가 대구 생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대구는 제가 보기에 특히 요 금방 중앙로부터 가명공원에 이까지의 이 지역은 이미 인프라와 콘텐츠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이제 쭉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도시인데 이 사회 대부분들은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그렇게 평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벗어나면 인식의 그런 차이를 극복하면 훨씬 더 좋은 생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텀블벅은 뭐로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텀블벅 들어가셔가지고 대구 인디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인디053 indi053.net으로 들어오시면 10,000원부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 혹시 또 마지막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 1분에서 정도 혹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마쳐도 될까요? 예.
예. 예, 그럼 특별히 없으시면은 사실 예정한 시간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자 및 토론, 예, 네, 프로, 예, 예, 네, 네, 프로에서 오늘 뭐 서로 발제자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될지도 지금 상당히 두렵습니다. 생활문화라는 이 주제를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먼저 구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생활문화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생활문화가 삶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또 많은 구군에서 생활문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6.25 청장님께서 빨리 그것을 여러분들도 재단에서 많이 숙지하고 공부하고 지금 또 건물을 하나요 중부경찰서 방 짓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활문화센터로 이제 가지고 가면 어떻겠나라고 지금 일단 현재 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생활문화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는 찬성을 하고 이야기를 끄잡아냈지만은 오늘 이렇게 뭐 참 포럼을 통해서 보니까 일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발제, 2발제 박 박사님하고 이창훈 대표님에게 그 하나씩을 묻겠습니다. 아까 생활문화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부의 인구 구조의 문제라든지 문화적 자원의 문제라든지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생활문화에 이제까지 쏟아내는 다양한 그런 콘텐츠 수많은 콘텐츠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대구 중구에서 건드려야만이 이것을 쉽게 그 좋은 길로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오늘 이 포럼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것 중에 박경숙 박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그 콘텐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훈 대표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정말 가시지도 않고 중간에 예,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예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어려워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 이미 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많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지만 저는 조금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한번 나름의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단위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요 기반 조성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개소하시잖아요. 생활문화센터를 개소하시면 이걸 그렇다면 기반 조성기 생활문화 정책의 기반 조성기라고 한다면 이 기반 조성기에는 뭘 하지? 우리가 생활문화에 대한 어떤 그저 지금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반 조성기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모기 위한 어떠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수요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기반 조성기에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까 이제 이창호 대표님도 여건 민간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공공에서 기반 조성기의 어떤 사업들을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민간하고 또 연계해보시고 이렇게 좀 단계별로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라는 것을 조금 주문드리고 싶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사실 장르별로의 어떤 생활문화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중구만의 어떤 특성화된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향토문화 발굴이라든지 이제 도심 재생이라든지 이런 이제 북성로 도심 재생 관련해서 지금 또 이 안에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부분에서 생활문화 주민들을 조금 더 참여시켜서 시민들을 좀 더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기반 조성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장르 중심의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중구에서 차별적으로는 우리는 향토 문화라든지 도심 재생에 관련한 생활 문화를 조금 더 우리가 부각해서 하겠다라든지 그래서 조금 이거에 관한 로드맵을 조금 그려보는 것들이 일을 하시기에 앞으로 조금 더 일을 하시기에 편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대표님 저기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뭐 저야 뭐 이렇게 오늘 와고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이제 또 현장 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는 미션처럼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저도 뭐 아이디어나 뭐 이제 자주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뭐 하나 프로그램 하나 딱 찍어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저는 사실 중구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제가 아까 4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에서 아까 제가 4가지 중에서 하나 딱 꼽으라면 좋은 거버넌스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견인하기 전에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구가 성공해왔다라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민간에서 시작해서 공공이 받아준 케이스인 거죠. 지금도 사실 어디에서는 제2의 근대골목 투어가 기획돼서 실험이 되고 있을 거고 제2의 김광석길을 고민하고 있는 현장 계획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협력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또 행정을 만날 수 있는 이 테이블과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재단의 역할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대개적으로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나시고 협력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저는 재단이 집중하셔야지 지원 사업들 설계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게 굳이 그거 중구가 집중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사업에 있어서 우리 재단 분들이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게 중구니까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성을 좀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항상 또 언제든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대표님 예,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재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부디 그 재단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좀 좋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